전 세계 외교관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유럽의 한 국가가 아시아 파트너와 맺은 거대한 군사 협력 계약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신뢰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끝까지 믿었고 다른 한쪽은 그 믿음을 이용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계약이 증발했고 수백 대의 최첨단 무기가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배신당한 쪽이 단 한마디 항의도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화내지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스템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을 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시작은 한 유럽 군사 전문가가 목격한 놀라운 철학의 충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셨다면 1초면 가능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마르쿠스 베르나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유럽 방위청에서 15년째 국제군사협력 분석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동서간 무기체계 도입 평가, 기술 이전 협정 분석, 그리고 다자간 방산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였어요. 이 일을 시작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국제관계에 관심이 생겨 유럽연합 안보 포럼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군사기술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매료되어 버렸거든요. 유럽에서 방산 분야는 항상 미묘한 영역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다소 전투기,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스웨덴의 그리펜 시스템까지 각국의 자존심이 걸린 분야죠. 어떤 기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외교 관계도 달라지고 경제적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히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이해관계의 교차점에서 항상 객관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신뢰했고 우정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협정을 검토하면서 저는 하나의 신념을 갖게 되었어요. 모든 국제 협력은 결국 상호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게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각국의 수사나 선언은 포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누구나 자국의 실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냉정한 현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상대방도 우리와 같은 논리로 움직일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도덕이나 신뢰 같은 건 계약서에나 등장하는 장식적 문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1년 반 전, 헝가리 정부의 요청으로 부다페스트에 파견되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어요. 한국과 진행 중이던 대규모 방산 도입 계약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였습니다. KF-21 파이터와 K2 흑표 전차, 그리고 현지 생산 라인 구축 프로젝트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일이었죠. 당시 헝가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 안보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었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처음 한국이라는 선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의아했어요. 유럽에서 한국은 여전히 반도체와 자동차의 나라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거든요. 현대, 삼성, LG 같은 기업들로는 유명하지만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미지수라고 여겨졌죠. 물론 최근 K-방산이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프랑스나 독일 시스템에 비하면 이류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 내부 분위기는 복잡했어요. 일부 정책 결정자들은 한국을 단순히 가성비 좋은 대안으로만 봤습니다. 기술만 확보하면 나중에 유럽식으로 개조해도 된다는 발언들이 회의에서 거리낌 없이 나오기도 했어요. 심지어 한 관료는 동양 친구들은 어차피 우리 기준에 맞춰줄 거야 라는 식의 편견 섞인 말까지 했죠.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도 그럴듯한 나라일 텐데 이게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까?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관계보다 결과라는 원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본업은 신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치를 분석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유럽식 사고에서 모든 협력은 언제든 조건 변경이 가능한 거래였어요. 상대방도 그걸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예정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도 KF-21, K 전차, 천궁 방공 시스템의 초기 공급을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어요. 양국 간 첫 기술 검토 회의에 저도 참석했는데 한국 측 기술진들의 준비 상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전문적이면서도 세심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무기 사양을 나열한 게 아니라 헝가리의 지형적 특성, 기후 조건, 심지어 현지 정비병들의 기술 수준까지 고려한 맞춤형 운용 가이드를 준비해왔거든요.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은 유창한 헝가리어로 발표를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8개월 동안 언어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의에 헝가리 측 실무진들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여전히 비즈니스적 전략이라고만 해석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려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진심까지는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역시 아시아 사람들은 완벽주의적이야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상황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체결 4개월 후 총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계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선언되었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했지만 그 배후에는 분명한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는 더 친서방적인 노선을 표방했고 한국과의 협력보다는 프랑스나 독일과의 전통적 파트너십을 우선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정부의 일부 관계자들이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한국에서 기술만 빼내오면 돼. 이후 운용은 유럽식으로 가는 게 낫지. 한국 측은 너무 까다로워. 계약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지금 와서 그들 눈치 볼 이유가 있나? 심지어 한 고위 관료는 어차피 기술 이전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지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완전히 일회성 거래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래는 항상 그렇듯 너무 단기적이고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을 일회용 기술 공급업체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헝가리 측에서는 한국의 동의 없이 프랑스 기술진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K 전차의 일부 시스템을 르클레르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 측에서는 이런 변경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헝가리 정부는 우리가 구매한 무기는 우리 마음대로 개조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런 가운데 한국 측으로부터 한 통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현지 생산 공장의 설계도 공유가 지연되고 있어 일정상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한 사전 합의 없이 제3국과의 기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 계약의 일부 조항 이행이 어렵습니다. 저는 실무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어때요? 어차피 거기는 제조업 국가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다 가져왔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도해야죠. 한 엔지니어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달래주면 되지 않나요? 돈 좀 더 주든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딸각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분명 계약 초반부터 경고하고 있었어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술 이전도 무기 공급도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헝가리는 그 약속을 너무 쉽게 깨버리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결국 한국은 아무 설명 없이 단 한 줄짜리 통보문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계약 조항에 따라 기술 지원 및 정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됩니다. 정비 중단. 그 한 줄은 곧바로 헝가리 전체 국방 계획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무기 회사가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진짜 파트너였다는 걸요. 처음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비 몇 주 지연된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어. 기술적 문제야 현지에서 해결하면 되지. 헝가리 국방부 내부에서는 그런 안일한 목소리들이 나왔고 언론에도 아무런 발표 없이 조용히 넘기려는 분위기였어요. 심지어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 애들이 협상용으로 압박하는 거 아니야? 조금 기다리면 다시 연락 올 거야라며 여유를 부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급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비 중단이라는 말 한마디로 계약 전체의 신뢰 기반이 무너졌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관계 자체에 대한 최후 통첩이었어요. 그런데도 헝가리 정부는 여전히 기술적 문제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문제는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KF-21 기체에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했는데 한국의 원격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복구가 지연되었어요. 전차 조립 라인에서는 핵심 부품 호환 문제가 발생해 공정이 완전히 멈춰버렸고요. 정비 매뉴얼은 있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노하우는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면서 가져간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이해하는 관점이었던 거죠. 무기란 단순히 부품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운용 철학과 해석 기준이 함께 전해져야 비로소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지금 우리 헝가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동안 한국 측에서 보내온 모든 서류를 다시 꺼내 살펴봤어요. 계약서부터 기술 매뉴얼까지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문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상호 신뢰, 공동 책임, 지속 가능한 협력.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그냥 외교적 수사라고 여겼는데 한국에게는 실제 행동 지침이었던 거예요. 특히 기술 이전 조항을 보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기술을 함께 발전시킬 파트너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화 과정에서도 헝가리의 독자적 판단보다는 양국 기술진의 공동 검토를 원칙으로 했던 거죠. 우리는 그걸 간섭이라고 받아들였지만 그들에게는 책임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우린 도대체 뭘 했던 걸까? 기술을 확보했다는 자만, 예산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 상대를 파트너가 아닌 공급업체로만 본 오만함. 그리고 그 모든 착각의 뿌리에는 한국은 그냥 팔기만 하는 나라일 거야라는 뿌리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는 처음부터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건 며칠 뒤였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은 소식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 내부에서 한국 기술을 분석해서 프랑스와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었지만 일부 고위 관료들이 어차피 한국과는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진 걸로 뭔가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선을 넘으려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왜 그렇게 신뢰를 강조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신뢰를 저버린 기술은 결국 더 큰 배신을 낳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신의 끝에는 모든 관계의 파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제가 과연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침묵해야 할지. 한국 기술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뢰는 지켜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결국 저는 헝가리 국방부에 제출해야 할 최종 기술 보고서를 앞에 두고 펜을 들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안에 담겨야 할 내용은 이미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하지만 문제는 제가 그 진실을 적을 자격이 있는가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들은 그 소문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헝가리 정부 내 일부 세력이 실제로 한국 무기 시스템을 분해해서 프랑스 기술진과 공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동의 없이 완전히 비밀리에 말이에요. 그 계획의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KE 전차와 KF-21의 핵심 부품들을 분해 분석해서 프랑스의 탈레스사와 기술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분은 유럽 내 방산 기술의 호환성 확보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을 훔쳐서 프랑스 기업과 새로운 사업을 벌이려는 속셈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계획이 나토 기술 공유 협정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정말 경악했어요. 한국 측 기술 분석 및 역설계를 통한 유럽형 개량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는데 그 안에는 한국 무기의 핵심 기술들을 어떻게 추출하고 변형할 것인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 측에는 기술적 문제로 인한 개량이라고 둘러댈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둑질이었어요. 그것도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을 나눠준 상대방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기술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신뢰가 없다면 기술은 의미가 없으며 기술만 남기고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이 바로 그 재앙의 시작이었던 거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낸 뒤 저는 결국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감정을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신뢰 위에 설계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신뢰를 오해했고 결국 스스로 무너뜨렸다. 향후 모든 유럽 내 방산 협력은 기술 이전보다 먼저 신뢰관계의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는 그 보고서 마지막 장에 더 중요한 내용을 덧붙였어요.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기술의 무단 분석 및 제3국 공유 계획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적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헝가리의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직서를 한 장 더 첨부했습니다. 제 동료들은 놀란 눈으로 말렸어요.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그냥 원래대로 넘어가. 유럽 시스템은 원래 이런 거야. 한 선배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마르쿠스,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야? 이건 비즈니스야. 한국도 결국 돈 벌려고 한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뢰라는 단어를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로요. 며칠 뒤 저는 짧은 휴가를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단지 보고 싶은 공장이 있습니다라고만 말했어요. 사실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에게 지금 헝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그날, 저는 대구 외곽 방산단지에서 하루 종일 야간 테스트에 몰두하던 기술자들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한 명 한 명이 설계 도면을 손으로 검토하고 비상용 부품 하나에도 작은 라벨을 붙이며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강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지만 그 손끝에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철학을 수출한 것이었어요. 대구 외곽의 기술연구소 한쪽에서 저는 조용히 그들의 하루를 지켜봤습니다.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숙련된 장인들이 손으로 무언가를 보호하는 장소 같았어요. 한 청년 기술자는 한참 동안 통신 장비 하나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그 안의 신호 반응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듯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이 장비는 테스트용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건 해외 수출용인데요. 혹시 모르니까요. 전장에서는 0.1초가 사람 목숨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전장, 0.1초, 사람의 목숨. 그는 그 장비를 무기가 아니라 책임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21 조립 라인을 견학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각 공정마다 품질 검사원이 따로 있었고, 심지어 볼트 하나를 조이는 과정에서도 3번의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었거든요. 한 검사원에게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나요? 라고 물으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을 살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 진지함이 온 공장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생명을 지키는 도구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도 저는 한국 방산 시스템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 나라가 어떻게 신뢰를 조직의 문화로 구현해냈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약 문서 하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12단계 검토를 거치고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동반이라는 단어를 쓰며 모든 매뉴얼에는 상호 의존적 해석 체계가 붙어 있었고 그 어떤 서류에도 빠지지 않는 단어 하나, 합의된 신뢰 기반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방산진흥협회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본격화된 건 2000년대 들어서부터인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기술도 검증이 안 됐고 신뢰도 부족했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전략이 완벽한 사후 관리였어요. 한번 계약하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철학이었죠. 터키의 KT-1 훈련기를 수출할 때 터키 조종사들이 적응할 때까지 우리 교관들이 3년간 현지에 상주했어요. 인도네시아 잠수함을 팔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단순히 물건만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는 거죠. 그게 우리만의 경쟁력이 됐어요. 이제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 아니라 신뢰 강국이에요. 그들이 만든 건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상대를 인간으로 존중하는 동맹의 구조였고 그 구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계약보다 깊은 신뢰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철학을 알고 나니 지금 헝가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배신인지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판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관과 철학까지 나눠준 건데 우리는 그걸 훔쳐서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보낸 그 며칠은 제 10수년의 군사자문 경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믿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무기보다 더 강한 평화의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마침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로 돌아온 저는 즉시 국방부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던 일주일 사이에 한국 무기 시스템의 역설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K 전차 2대와 KF-21 엔진 시스템이 이미 분해되어 프랑스 탈레스사의 기술진들과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유럽 내 방산 기술의 호환성 확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며 한국의 동의 없이 핵심 기술들을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가 미국의 레이시온사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제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마르쿠스, 자네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한국도 결국 비즈니스로 접근한 거 아닌가? 우리가 돈 주고 산 기술인데. 어떻게 쓰든 우리 자유 아니야? 한 고위 관료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동양 사람들 특유의 감정적 반응이야.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야.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은 오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선진국이라 불렀고 언제나 기술의 중심은 유럽과 미국이라 믿었으며 그 외의 국가는 단지 공급자 혹은 보조자일 뿐이라 생각해왔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파트너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계약서에는 없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도리와 원칙을 지키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정비 교육을 먼저 제공했고 사소한 결함에도 먼저 책임을 지려 했고 실무 회의가 끝난 뒤에는 항상 기술자들이 현장 정비병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그저 서비스처럼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신뢰를 쌓기 위한 의지였고 한국식 동맹의 철학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진심 앞에서 너무도 계산적이었고 너무도 무례했습니다. 기술만 얻으면 된다는 말이 회의실 안에서조차 거리낌 없이 오갔고 한국이 제안한 신뢰 조항을 동양적인 감정쯤으로 치부했어요. 지금 와서 부끄러운 건 그 모든 판단의 배경에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우월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우월감의 일부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반대한 것도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침묵하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나는 그 실수에 책임이 있다는 걸. 이제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중립적인 자문관이라 부를 수 없어요. 그건 변명일 뿐이고 진짜 신뢰는 방관하지 않는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단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신뢰 기반이 붕괴되어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헝가리 국방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KE 전차 36대와 KF-21 경공격기 48대, 그리고 천궁 방공 시스템까지 총 250억 달러 규모의 무기들이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가 될 위험에 처한 거였습니다.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 정비가 불가능하고 정비가 불가능하면 작전 운용이 불가능하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 소식이 다른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알려지면서 헝가리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했다는 점이었어요. 헝가리는 파트너의 기술을 훔치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프랑스조차 이런 식으로 협력하면 안 된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고 그들이 지켜온 원칙을 너무 쉽게 무너뜨렸으며 그 대가로 우리가 잃은 것은 단지 무기가 아니라 신뢰받을 자격이었다는 걸요.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팔려고 한 게 아니라 동맹을 제안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는 그 동맹을 배신으로 갚아버린 거예요. 저는 마침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없었거든요. 동료들은 너 하나 그만둔다고 뭐가 바뀌냐고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변화는 누군가 한 사람이 용기를 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그걸 한국에서 배웠으니까요. 한국은 말이 많지 않은 나라였어요. 계약서에도 회의에서도 항상 필요한 말만 조용히 던지고 그 다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깊은 책임감과 따뜻한 신뢰를 느꼈어요.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책임을 먼저 내보이는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그걸 읽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침묵을 방관이라 오해했고 그 단호함을 고집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그 침묵은 우리도 아픕니다라는 말 없는 절제였고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한국이 헝가리의 배신을 알고도 즉시 보복하지 않고 조용히 모든 지원을 중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보다 실망을, 비난보다 안타까움을 선택했던 거죠. 지난 8개월간 저는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며 헝가리 사태의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한국이 그렇게 원칙적인 나라였다니.
우리도 같은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독일에서 만난 한방산업체 임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단순한 경쟁자로만 봤는데 이제 보니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네요. 우리가 기술을 팔 때 그들은 철학을 팔고 있었던 거군요.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세계관을 수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앞선 것이었는지 실감하고 있어요. 현재 유럽 각국에서는 한국식 신뢰 기반 협력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체코는 이미 한국과 새로운 방산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한 모든 신뢰 조항들을 적극 수용했다고 해요.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아예 한국식 협력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부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매뉴얼의 핵심은 파트너를 의심하지 말고 먼저 믿어라. 기술보다 관계를 우선하라.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를 파는 나라예요. 기술이 아닌 철학을, 계산이 아닌 진심을, 이익이 아닌 원칙을 건네주는 지극히 인간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임이야말로 21세기 국제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가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팔았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한국은 우리에게 믿어도 된다는 희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린 쪽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과 협력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 당신들이 지켜온 그 침묵과 신념의 무게를 이제는 저도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약속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절대 신뢰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그 소중한 철학을 유럽 전체에 전하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무기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믿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지금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조용하고 단단한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앞으로는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대화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감사의 사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